오늘 강의의 제목은 실크로드를 통한 미술 문화 교류와 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광대학교 연구 교수이죠. 소연수 교수님. 네. 네, 그러면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실크로드를 통한 미술문화 교류와 융합을 했는데, 융합은 잘 이렇게 좀 어렵고 변용이라고 할까요? 들어온 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현지화되는가는 간단히 사이사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소현대, 그러니까 작은 걸 가지고 한번 크게 그 시대 문화 양상을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소현대 방법을 통한 고찰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19년에 제작했던 토미슐라 불교 조각을 통해서 7세기에서 8세기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문화 교류 양상을 한번 교류라기보다는 이제 이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오는 것의 수용과 나름의 어떤 변용 이런 것 또는 그렇게 오는 많은 문화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고민까지 곁들여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 30개의 걸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포인트 옵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보 83호와 78호처럼 반가사유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걸작 30개를 뽑았거든요. 여기서는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78호와 83호가 지금 사유의 방에 전시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전시를 정말 좋지 못한 전시라고 혹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이라고 꼽히는 이 78호, 83호 반가사유상 바로 다음에 보는 상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가 달라지면 이 앞에 오늘 상 또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이게 세트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 상을 정말 무관심하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게 실크로드의 어떤 문화 교류를 타고 신라까지 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 장소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는 조각실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정점에 있는 것처럼 존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제일 이렇게 벽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북부 81호, 82호이고 이상은 등신대 크기예요. 그래서 전체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75, 270, 요거는 270, 요거는 27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인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큰 단독의 석상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상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 명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이 상을 저희가 보는데 많은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뒤에 있는 명문을 통해서 신라 719년에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719년에 우리나라의 신라 육두품 귀족, 요즘은 육두품이 아니라 진골이다라고 하는 학설도 새로 대두되긴 했는데 현재까지로는 그 사람의 관등으로 육두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명문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오른쪽 방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시 방법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상을 놓고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고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형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이렇게 좀 대응되게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면 등을 이렇게 서로 남남인 것처럼 사이좋지 않게 서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서 있었으면 이렇게 협응하는 거여서 전시 방법을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상은 명문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시면
탑상편이라고 하는 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련 스님은 이 상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냐면 이 상 뒤에 광배에 명문이 있는데 그 명문 중에서도 미륵보살 상의 명문만 갖고 쓰셨어요. 그래서 719년 당나라 연호를 썼거든요. 당나라 현종 때 719년에 중하찬 김지성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감산사라고 하는 절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전, 그러니까 땅과 뭐 밭 같은 것을 희사해서 감산사를 만들고 돌미륵 한 구를 정성껏 조성했다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 미륵상 광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미타상과 돌미륵, 그러니까 미륵 석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동해가에 뼈를 흩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화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식 장법으로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의 광배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지금 이게 현재 전시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일 마지막에 만나실 수 있는 상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쪽 양쪽에 모두 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이 381자, 389자니까 한 400자 이른 우리나라 아마 현재 남아있는 8세기까지의 명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긴 명문이 남아있는데요. 현재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마멸이 심해서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 상이 원래 현지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온 상이거든요. 조선 총독부가 이 상을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경주로부터 끌고 왔던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륵상 뒤쪽에 광배를 보시면 이렇게 정확히 쓰여 있어요. 여기 719년인데 제가 옷잔했습니다. 719년에 김지성이 아버지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좀 저 세상에서 잘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찰 하나와 감산사라고 하는 사찰이거든요. 그다음에 아미타상 한 구, 요 분이 아미타 불처이고 요 분이 미륵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배 뒤쪽에 다 명문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미타상의 명문의 제일 뒤쪽에는 김지성이 720년에 69살로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돌로 나중에 명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미타상의 명문은 왕명이 내려서 문장을 짓고 그러니까 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명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짓고 누가 새겼다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을 지은 사람을 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이지 않을까 역사학계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 하나가 그냥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돌부처네 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로부터 오는 서역의 문화들이 경주까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와서 어떤 모양으로 출현했나를 잘 보여주는 상입니다. 감산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감산사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허벌판에 굉장히 조그만 요사체 하나였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서 많이 지어졌다고 해요. 여기가 바로 괴릉리인데요. 여러분들 괴릉리가 이 괴릉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서역인 석상 또는 뭐 위구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역 석상이 많아서 서역인이 왔네, 뭐 경주에 왔네, 안 왔네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요. 이 괴릉에서부터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이 토암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주 시내로부터는 교회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이곳에 모셔졌던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상에서 아이고 이게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서양 문화의 양상을 한번 제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을 보시고 도대체 무엇이 실크로드로부터 경주까지 전래된 서양 문화의 요소일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실 수 있겠어요? 비전공자일 경우에는 이게 무엇이 도대체 서역적 요소일까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자,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만 보면 서역적 요소가 안 나요. 그냥 우리
내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아마도 김지성이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렇게 누구의 얼굴을 닮은 상들을 참 많이 만들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면 그분의 얼굴과 비슷하게 만들고, 당나라에서는 그 황제 초상 조각을 부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을 한 부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 조류에서 보면 이 상도 김지성이 생각했던 부모님의 상에 가까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얼굴만 보면 무엇이 서역적 요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서역적 요소로서 중시되는 상인데요. 특히 인도 서역풍이라고 해서 먼저 아미타상을 보겠습니다. 자, 아미타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로 번역이 되고요. 무량수는 우리가 그 부석사 무량수전이라고 해서 잘 아실 텐데, 동양에서는 무량광불보다 무량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장수와 관련돼서 훨씬 이 번역을 많이 썼는데요. 이 무량광불에서 보시다시피 이 빛광자가 들어가서 이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미타라고 하는 존상 자체가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미륵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이게 조로아스터교와 관련 있는 존상이다. 그러니까 그 부처이다. 아미타불이나 미륵이라고 하는 게 없이 마이트레야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미타불상은 7세기부터는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불상으로 존숭되는 거죠. 뭐 입에 거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듯이 유행하는 상인데요. 자, 이 상을 보면 이 상에서 가장 우리가 서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에 표현된 옷주름입니다. 이런 옷주름이 이 상에서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여기 불상을 제가 여러 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쭉 내려놨는데, 이건 당대불상이고요. 이거는 일본의 10세기를 넘어선 청량사상이라고 하는 상인데요. 이 상하고 이 상이 제일 유사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옷주름이 거의 없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인도 불상하고는 전혀 다른 옷주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술사학계에서는 옷주름 또는 옷을 입는 방식을 가지고 상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를 편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산사상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옷주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데, 그 이전에는 주로 고구려 불상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다가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방식이 처음 출현하는데, 이 아미타불상 옷주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제가 좀 전공이긴 한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U자형으로 떨어지다가 사타구니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U자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런 방식이 이 상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상의 이제 연원을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간다라 불상의 전형적인 옷주름인데, 간다라 불상하고도 상당히 달라요. 사타구니까지 좀 떨어지는 건 비슷하겠는데, 간다라 불상에서는 양쪽으로 이렇게 U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인도의 마투라 불상인데, 요것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U자로 떨어지고, 이건 아예 의문이 없습니다. 이건 원래 그렸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그린 것이 사라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 상은 기본적으로 인도 불교 조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주름 형태를 보면.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게 호탄, 지금 서역남로에 있는 호탄 지역의 불상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사타구니까지 내려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사타구니 여기 허벅지에 뻗고, 여기는 U자가 안 나타나는데 뒤로 서역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고창 구성의 불상이라든지, 또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런 상 또는 요런 상,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미타 불상은 서역적, 인도보다는 서역 남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옷주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주름이 아까 제가 좀 전문적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북이때인데요. 5세기 후반에 나타났는데요. 5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서역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이후로 중국화되면서 확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당대 때 7세기 당대 때 보면은 그 당시 페르시아가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페로스가 이렇게 망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 고종년간에 이렇게 오는데 760년 이 경에 745년인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으로 들어온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문 자체는 페르시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서역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당나라에서도 7세기 중반이 되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여기가 뾰족한데 U자형이 양쪽에서 조금 걸립니다. 여기는 사타구니가 좀 길게 내려오지만 이런 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훨씬 간략화됐죠. 하지만 기본적인 조형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에는 이렇게 서역적 양상을 받아들여도 금방 중국화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간결한 의문선이 되는데 아미타상은 서역적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밀집된 옷주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동일한 유형의 옷주름인데 감산사상이 훨씬 빽빽한 옷주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빽빽한 옷주름이 바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빽빽한 옷주름을 가진 상들이 서역적 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서역적 요소를 아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 중국에 있는 다른 상들보다 더 강한 서역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보면 이 상 이후에 이제 중국의 경우처럼 이렇게 관략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신라 8세기 불상을 보시면 거의 옷주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연원을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상의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것도 서역적 옷주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연원 자체를 보면 서역에서 왔던 옷주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상을 보실 텐데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미륵보살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륵보살상은 보통 우리가 자시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애롭다라고 하는 자시보살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자왕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무왕이 아들이 그 미륵, 그러니까 무왕이 미륵사 세우잖아요. 근데 의자왕 자신의 아들을 미륵에 빗대서 의자, 이 자자를 넣은 의자왕이라고 했다라고 보통 역사학계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자시보살이고 석가모니 지금 열반하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현재 하늘 도솔천에 계시다가 나중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 뒤에 미륵보살이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이 상을 미륵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이 원래는 여기에 부처가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작은 부처를 화불이라고 하는데 이 화불이 있는 상은 우리가 보통 관음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상은 뒤에 명문에 미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륵상 같은 경우는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성불하기 이전에 보살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요. 이 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미술사학계에서도 이 상을 명문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풀 수 없었던 문제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서 보이는 굉장히 인도적 또는 서역적 양식이 이 상에 굉장히 강한데요. 이런 식의 목걸이, 장식들이 보이시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인도 공예품과 밀접해요. 그러니까 중국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장신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괴라고 해서 기울어져서 길게 U자형으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은 장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갈리는 건 사괴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 장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에 보이는 장신구들은 기본적으로 인도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인도풍의 장신구들이 당대의 서역풍이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중국화된 양식으로 보살상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신구들을 보면 거의 중국화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예요. 이게 이제 수라고 해서 끈이 이렇게 매달리고 그 사이에 중국에서 옥조각, 동근 옥조각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식의 실생활에서 찾던 옥조각이 보이는 굉장히 중국화된 그런 장신구들을 차는 데 비해서 감산사상은 굉장히 인도 서역적인 표현법, 그러니까 장신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가장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어깨 부분인데요. 이런 걸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상에만 나타나요.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어깨 부분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나비형 매듭이 양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두 곳에 있는데 이게 바로 이른바 서역적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입니다. 이 어깨의 매듭이 도대체 그럼 뭘까? 여기는 두 개여서 두 가지 종류의 매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매듭은 나비 매듭은 여기 이렇게 가슴을 가로지르는 보통 낙액이나 좀 조백이라고 어려운 말로 부르는데요. 그런 것을 묶은 자국이고요. 또 양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 밑으로 뭔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끈이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주름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윗부분의 매듭인데요. 이게 이제 이 매듭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도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매듭이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매듭이 보이는데요. 목걸이 끝목걸이에요. 끝목걸이를 묶어서 매듭을 나비 매듭을 짚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장신구들이 보이시죠? 떨어지는 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매듭이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인도에서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고 인도에서도 주로 서역적 요소가 강한 그러니까 서역 영향이 좀 강해지는 시기에 옆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중국에 오면 도낭의 현재 감산사상보다 좀 더 늦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하고 제가 도낭의 사례를 봤는데요. 요거는 바미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런 끈 부분, 매듭은 없지만 매듭은 여기 조그맣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요런 끈이고 제가 아까 이게 목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 가면 그 서역 북로에 키질이 있는데요. 키질 석굴에 가서 이렇게 벽화를 보시면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목걸이, 끈목걸이거든요. 굉장히 신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을 뒤에서 묶었을 때 표현이 바로 이런 어깨, 매듭입니다. 그래서 인도보다는 오히려 서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바미안 석굴, 서대불굴 다 파괴됐잖아요. 서대불굴, 동대불굴이 다 파괴되는데 그 53m, 35m짜리 대불이 있었던 그 천장 동벽에 보면 보살상에 이렇게 목걸이 끈 부분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장신구를 볼 수 있고요. 바미안에서 동쪽으로 오시면 카슈가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서역 남로의 호탄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 양쪽에 좀 희미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서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중국에는 없느냐?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중국에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8세기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산사상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는 거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어깨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팔목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도 밑에는 잘 보이실 거예요. 이 고리 장신구. 그래서 여기 어깨에 살짝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정면에서 보면 매듭이 크게 보일 수가 없거든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부분만 이렇게 보여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산사상은 굉장히 비사실적인 표현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출현을 하는데요. 언뜻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어깨 부분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술이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목걸이 끈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 부분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보셔야 아는데요. 이렇게 어깨 옆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감산사상과 달리 중국과 우리나라 다른 조각에서는 거의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게 어깨 장식이 표현이 됐는데 중국에서도 호탄의 영향이 강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티베트가 도낭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8세기 중반을 넘었으면. 그래서 티베트가 이 도낭을 점령하고 나서는 호탄 지역의 화가들이 굉장히 도낭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호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감산사상과 같은 이 어깨, 매듭,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는데요. 어깨 매듭에서부터 여기 밑에 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넓적하게 떨어진 술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서역의 영향이 강화되는 시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까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서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 어깨 매듭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중국화됐을수록 사실적으로 아주 조그맣게 표현된다면 이 호탄의 화가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오면은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데요. 심지어는 여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떨어지는 거 여기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낭에서도 8세기 중반을 넘었으면 우리나라 감산사상과 같은 형태의 매듭과 떨어지는 끈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사상 같은 경우에는 호탄 지역의 영향이 상당히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만 시대는 이쪽보다 우리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긴 것에 매듭철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낙액이라고 합니다. 이 겨드랑이로부터 이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낙액이라고 하고요. 보통 낙액의 표현은 우리나라 상도 그렇고 중국의 상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조그맣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묶거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끈을 안쪽으로 해서 늘어뜨리지, 이런 표현은 감산사상 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상 하나 정도,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매듭법인데요. 다만 아까 제가 서역 북로에 위치한 키질석굴에서 발견된 그 벽화 단편에서는 이런 식의 나비 매듭을 크게 한 상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비 매듭은 기본적으로 서역에서 유행하는 형식입니다. 서역인들은 이렇게 허리를 묶을 때도 양쪽에 나비 매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듭을 지을 때 좌우에 또는 이렇게 한쪽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나비 매듭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보면 이 감산사 상에는 기본적으로 서역적 요소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타상에도 마찬가지고 미륵보살상에도 서역적 요소 또는 인도적 요소들이 굉장히 농후해서 그 당시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서역적 요소에 대한 호기심 또는 선호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과연 김지성은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선택을 했는지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두 상이 서역적 요소로서 이렇게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새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면 이게 2m 70이 넘기 때문에 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윗부분을. 근데 이 정수리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팠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파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에 지름이 한 2cm 정도, 2, 3cm가 되거든요. 아미타상이 좀 큰데요. 이런 구멍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상의 머리에 구멍을 내는 것도 간다라, 그 다음에 서역, 불교 조각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서울대 이주영 선생님이 한번 논문을 쓰셨는데요. 간다라 불상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50여 개의 불상 중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머리에 구멍이 뚫리는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불상의 정수리에서 빛이 났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에,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의 사리를 넣거나 또는 이제 감산사상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뭐 유고를 넣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리 대신에 구슬 같은 것을 사리의 대용품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기 위한 구멍이, 인공적으로 뚫린 구멍이 바로 간다라 지역에서 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서역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최초의 불상입니다. 호탄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상을 보면 요 윗부분을 보시면 현재 이 불상 불두는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깨져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틀이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 이거는 중국의 불상인데요. 이 불상도 서역 영향이 굉장히 강한 상으로 평가받는 5, 16국 시대 불상입니다.
이 불상의 정수리에도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간다라 불상 또는 호탄에서 나온 불상 또는 이 호탄 지역의 영향, 서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중국 불상, 초기 불상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윗부분에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감산사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산사상에서 보이는 어떤 서역적 요소의 하나로서 이 불상 구멍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당히 강한 인도와 서역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산상에서 보이는 서역적 요소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뭐 어깨에 이렇게 과장된 것도 도낭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카슈가르 지역, 서역 호탄 지역에서부터 경주까지 바로 온 건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장안과 낙양을 통해서 왔다고, 여기 장안과 낙양인데요. 장안과 낙양을 통해서 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명문에 김지성과 관련된 설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명문에 의하면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김지성은 당나라에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명문에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암시적으로 쓰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김지성이 당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권덕영 선생이라고 하신 분이 중국 측 사료를 통해서 찾아냈고요. 그래서 김지성이 이제 당나라에 갔다 왔다라는 기록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 두 개는 제가 아까 서역풍이 굉장히 강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역에서 직접 우리한테 온 것은 아니고 장안과 낙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 당대 수도가 장안이기도 했고 또 축천무가 다스릴 때는 낙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안과 낙양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장안과 낙양에서는 서역풍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나라의 그 당시에는 두 개의 화풍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두 화풍은 인도의 서역 양식, 그러니까 인도나 서역 양식, 여기 점이 좀 붙어야겠죠? 인도 서역 양식으로 불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원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 서역 양식 같은 경우는 기록에 의하면 북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굉장히 막 들어가는데, 이제 북제는 기본적으로 550년에서 577년까지 번성했던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수나라 이전에 국제 때 보면은 그 조체라고 하는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이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그 서역의 소무 구성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그드인들의 성씨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시대 때 갑자기 잠깐만요. 네, 조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 조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서역 출신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화가였는데요. 그 사람의 화풍을 보통 조체라고 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서역식 화풍을 구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서역식 화풍의 특징이 빽빽한 옷주름, 아까 아미타상에서 봤던 것처럼 옷주름이 굉장히 빽빽하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체가 한 5세기, 6세기 후반부터 유행을 하면서 7세기까지 당나라에서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위지울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나라 7세기 때 활약했던 서역 화가, 우리가 보통 위지울승이라고 하고 그러한 위지울승의 화풍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지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반면에 당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중원 양식, 그러니까 중국식 화풍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남조의 양나라라고 해서 502년에서부터 554년인가까지 남조 양나라에 활동했던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을 계승한 당나라의 오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오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중원 양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럼 중원 양식하고 도대체 인도 서역 양식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서역 양식을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조체라고 불렀고 중원 양식들을 주로 보통 오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 그래서 중원 양식은 오체라 불렀고 인도 서역 양식은 조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아마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명백했던 것 같고 후대 당대 후기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한 7세기부터 나오는 화사 자료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역풍이 7세기에 상당히 유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조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조파라고 한다고 했고 그걸 이제 계승한 사람이 당나라 때 위지을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조체의 큰 특징을 중국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의 출수. 그러니까 조중달이 그린 그 화파들이 그린 상들의 옷은 물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얇은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온몸의 신체 윤곽선이 이렇게 다 드러나면서 옷주름이 이렇게 몸에 붙으면 자글거리잖아요. 그러한 옷주름. 그래서 조밀한 옷주름과 몸에 붙는 옷으로 표현되는 게 이른바 서역 양식의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중원 측 화풍, 그러니까 중원 양식은 5대 당풍이라고, 이 당자도 틀렸네요. 맞을 당자를 써야 되는데, 오늘 오자가 많이 났네요. 당연하다 할 때 하는 당자입니다. 5대 당풍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인물의 옷끈들 있잖아요. 중국인들은 옷끈을 많이 하고 아까도 어깨에서부터 내려오는 끈이 있었는데 그 끈들이 바람 맞은 것처럼 휘날리거든요. 이게 이제 오도자 화풍을 물론 송대 것이긴 하지만 가장 적절하게 잘 드러내는 화풍으로 보통 꼽힙니다. 그래서 보면 관의 끈도 바람에 막 흩날리고 모든 옷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조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빽빽한 옷주름이 균일하게 표현된다면 5대 당풍 같은 경우는 선을 굉장히 활달하게 씁니다. 빠르게 쓰고. 그래서 불상에서도 옷주름 같은 경우 이렇게 빽빽한 옷주름들은 좀 생략하는 면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끈 같은 경우도 바람에 날리는 형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감산사상처럼 굉장히 정연하게 두껍게 내려오는 표현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나라 때 7세기에서부터 8세기 초까지 서역풍과 중원풍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양식의 공존과 경쟁은 그 당시에 그림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왕인데요. 8세기 중엽경에 돈왕 막고굴 벽화인데 172굴인데요. 같은 굴이에요. 같은 굴인데 남벽과 북벽으로 나뉘고 남벽의 화풍과 북벽의 화풍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뭐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도판 상태가 섬세하지 못한데요. 여기서 입으신 불상의 옷차림도 중국, 그러니까 인도나 서역풍의 옷을 입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풍으로 개조된 옷차림이고요. 그다음에 보살상의 모습도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어깨 장식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수식을 표현한 것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역의 양식이 전체적으로 농후한 이 벽화에서 출현하고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는 선으로 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가는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두 양식의 공존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이렇게 새롭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벽화를 통해서 당시에 중국에서 서역 양식 대 중원 양식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경쟁하는 양상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위지울승 화파는 그런데 흥미롭게도 활동기가 좀 국한되어 있어요. 위지울승은 호탄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탄이 아닌 서역풍 출신이라고 다른 기록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출신지는 좀 말이 많은데 여튼 서역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당나라 정관 초년이니까 당나라 태종 초년에 당태종이죠. 네. 초년에 장안으로 들어와서 수기 그러니까 일종의 외국의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질처럼 당나라에 와 있는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수기 유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지울승도 그래서 집안이 아주 좋은 그쪽의 왕족 출신인데 당나라 장안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지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그러니까 이른바 7세기 초에 장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아마도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명학이라고 하는 9세기 초에, 9세기 전반기에 쓰여진 책을 보면 위지울승이 그렸다라고 하는 벽화들이 장안과 낙양에 사찰에 그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냐면 그 이제 그림의 한도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사찰 벽화여서 사찰의 건립을 통해서 그 그림의 하한선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710년 건립된 사원이 가장 늦은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위지울승 화파가 활동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감산사상이 719년이었잖아요. 719년보다 이전인 한 7세기 중반부터 710년 사이가 굉장히 활동기였다라고 추정이 되고 그때 당대 장안과 낙양에는 지금 현재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서역풍, 인도풍이 매우 그러니까 미술 조각이나 회화에 있어서 유행했다라는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존의 연구 성과에 7세기 중후반에 바로 이러한 서역풍이 중국에서 유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대 명왕이라고 하는 기록 속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위지울승이 그린 외국의 화제, 그러니까 모티프가 되는 거죠. 외국의 어떤 소재라든지 또는 이국적인 모습들은 중국에서 거의 계승되지 않았다. 즉 끊겼다는 거죠. 사용 화풍이 한 710년 이후가 되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러한 감산사상과 같은 서역 화풍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중국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안이 아닌 도낭에서는 호탄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게 도낭을 티베트가 점령한 이후에 호탄 지역 화가들이 도낭에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유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보다 늦어요. 늦은 이유가 바로 같은 중국이지만 호탄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710년 정도 되면 위지울승 화파가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른바 당나라의 그러니까 중원 양식이라고 하는 오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 오파가 중국을 휩쓸었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 오도자 화풍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서역풍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감산사상 같은 경우는 서역풍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거의 유일무이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산사의 두 상에 당대 서역풍이 그렇게 농후하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서역풍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고 수용했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가 저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명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민타상은 왕명을 받아서 이렇게 명문이 쓰여 있는데요. 그 명문에는 김지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은 인물인데 김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명문을 살짝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하천 김지전은 신령스러운 산천의 정기로 탄생해서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성신이 내린 덕을 받아 성품은 구름과 노을에 맞고 정은 산수와 버타였다. 현명한 자질을 갖추어 명을 이어서 받았고 왕명을 이어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리학을 품고 시정을 보좌하여 봉궐의 조회를 가서 끈을 받으니 곧 상사 봉어를 제수받았으며 신라에 돌아와 임끈을 끈이 집사시랑에 임명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사시랑에 임명된 게 최고 관직으로 봐서 저희가 육두품으로 보는데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봉궐에 가서 봉궐에 조회를 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국에 간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상사봉어라고 하는 중국의 관직을 제수받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 봉궐을 당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신라 조정에서 상사봉어를 제수받았다라고 설명을 좀 해왔는데 중국 책 중에 책부원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부원기 책에 보면 705년 3월에
김지성이라고 하는 신라 왕이 당나라에 파견돼서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부원기 기록은 김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맞는데 그 김지성을 신라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문하고 책부원기 기록을 맞춰서 아, 김지성이 705년에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705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서역풍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지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했던 서역풍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것들의 토대를 두고 자신의 이제 부모를 위해서 상을 만들 때 굉장히 보살상을 당대 이렇게 중원양식풍으로 만들 수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서역풍을 선택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보통 서역풍을 알고 채택했느냐,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묘사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김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었고 그 당시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라인들에게 서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국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굉장히 너무 전문적이어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시간도 너무 짧네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줄거리만 설명을 가지고 해드렸는데 이러한 서역풍에 대한 어떤 신라인들의 그 당시의 관심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신라에서 그 이른바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용이라고 하는 그런 서역인의 존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서역 문화에 대한 굉장히 익숙한 인식이 있게 됐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너무 빨리 끝냈네요. 이것으로 50분밖에 안 됐는데요. 네, 강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혜식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바로 그 토론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제가 이춘호 교수님, 최선아 선생님, 그다음에 최혁 선생님, 네, 최혁 선생님 오셨나요? 오셨네요. 네, 네. 이 세 마이크가 분, 꺼졌네요. 네. 이 세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춘우 교수님 어떻게 뭐 토론 내시는 코멘트, 질문 뭐 자,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예. 저기 화면 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 얼굴이 떴죠.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에서 HK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춘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뭐 발표 자료에는 인도 미술사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인도 이슬람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불교 쪽은 잘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또 인연으로 그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 잘 몰랐던 사실이고 사실 서역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또 실크로드를 타고서 이렇게 문화의 어떤 흐름과 교류와 융합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은 잘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그 강의 중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제가 화면 공유 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잠깐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이라기보다는 지금 화면 공유 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이 간다라 거고 왼쪽이 이제 마투라. 사실 불상이 처음 이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의 경향은 뭐 예전에는 유럽학자들은 뭐 이제
간다라 지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또 인도학자들은 아니다. 인도에서 먼저 만들어졌다 하다가 최근에는 뭐 그냥 서로 그럼 동시기에 발생한 걸로 하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른쪽이 보시면은 간다라 불상이고요. 왼쪽이 이제 마투라 불상인데 그 의복의 주름 처리에 있어서 간다라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의상이 좀 두꺼운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덥다 보니까 겨울에도 뭐 그다지 춥지 않고 의복이 뭐 오른쪽처럼 처리해가지고는 인도에서는 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제가 재밌다라고 하는 거가 좀 그런데 그 왼쪽은 굽타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근데 왼쪽은 굽타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고 오른쪽은 동시대에 만들어진 힌두교 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굽타 시대 불상은 뭐 그 주름의 형태가 지금 저렇게 그 잦은 주름이 됐던 혹은 투명한 것처럼 주름이 아예 사라진 투명한 옷이 됐던 간에 의복을 불상은 항상 걸쳤는데 비해서 힌두교의 신들은 지금처럼 밑에 소위 이제 도띠라고 여겨지는 인도의 전통 남성 의복을 제외하고는 상체는 거의 상반신은 의복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근원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성을 바라보는 어떤 근원적인 종교별로 불교가 바라보는 성에 대한 거 혹은 뭐 노출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의복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요번에 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요거 한번 공부해봐도 재밌겠다. 왜 동시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어떤 불상들은 그게 뭐 청동상이 됐던 뭐 석조가 되었던 간에 항상 의복을 걸쳤는 데 비해서 힌두교의 신들은 의복을 걸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아까 이제 그 아잔타 19번 석굴을 잠깐 보여주시면서 그 오른쪽에 이제 우리 수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잔타가 인도 중부 데칸고원에 있는 석굴이지만 사실 당시에 그 서역 사람들이 많이 인도에 와가지고 그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그 아잔타에 그려진 동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뭐 혹자는 지금 왼쪽에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그 붓다상이 있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야쇼다라 하고 석가의 부인인 이제 야쇼다라 그리고 그 아들인 라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왼쪽에는 이제 6년 만에 5년 만에 돌아온 석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석가를 바라보는 이제 두 모자의 시선인데 사실 요 의복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지금 이 의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이제 요거를 보고서 아잔타 석굴에 있는 회화책들을 몇 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도 요거만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여성의 의복 처리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유사성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뒤에 장식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서역 사람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아까 뭐 머리띠 묶는 거라든지 혹은 이 여성들이 한 요 모양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 지금 요것도 보면은 전부 아잔타에서 그려진 서역 사람들 모습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 가슴페인 V자 형식의 어떤 그런 장신구들이 상당히 서역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인도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도에 와 있었던 서역 사람들을 그린 그 인도 사람들이 이제 그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오히려 인도에서도 그 많은 서역 사람들이 지금 와서 활동한 게 아닌가 지금 잠시만요 공유 중지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흥미있게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또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화의 기원이 때로는 이제 인도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 많은 문화의 어떤 뭐 모티브나 디자인의 근원을 인도에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지금처럼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어떤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냥 토론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인도에서의 어떤 그런 그 불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간다라 양식과 이제 다른 인도의 그 토종의 양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서역과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서현숙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이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신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서현숙 교수님 또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힌두 미술은 잘 모르고요. 다만 불상은 옷을 베일을 걸쳐 있지만 보살상은 꼭 마투라가 아니더라도 간다라 지역에서도 상체가 나신이거든요. 간다라 보살상도 마찬가지로 불상은 두꺼운 옷을 입는데 간다라의 보살상도 역시 나체인데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뭐죠 숄 같은 걸 이렇게 두르죠. 이렇게 엇갈려서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보살상은 상체는 나체로 표현하는 특징을 마투라 간다라 할 것 없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이 마투라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그 당시 귀족들의 옷차림 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장신구도 간다라의 장신구들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장신구이고요. 그래서 힌두 미술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힌두 미술의 조형 원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불상과 보살상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옷을 대의를 걸치느냐 아니면 치마만 입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아잔타 석굴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걸 할 때 대부분 아잔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잔타 석굴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서역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예, 그쪽에 왔다. 그래가지고 금방 보여주신 거 말고도 굉장히 서역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정말.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어깨에 이런 나비 장식처럼 강조되는 것도 오히려 인도 분위기보다는 서역적인 어떤 특색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이춘호 선생님 지적대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도에도 서역적 요소들이 충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꼭 인도 아잔타 석굴이라고 해서 인도적 요소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적인 어떤 융합들이 그 속에서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네, 네, 잘 그러면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그 간다라 불상 중에서요. 네, 네. 보통 저는 이제 그 뭐 나신 그러니까 옷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은 잘 구별을 안 했었고 네, 그냥 예를 들면 몸에 장신구를 지녔으면은 보살상이고 네, 네. 그 몸에 이제 장신구를 지니지 않았으면은 뭐 일단 해탈과 무소유를 이제 의미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불상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보살상 같은 경우 불상은 그러면 옷을 입고 있고 네, 네. 보살상 같은 경우는 상태 나신 나신이에요. 같은 경우가 네. 아, 상체에는 나신이에요. 장신구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숄 같은 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엇갈리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대의를 걸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상체가 나신으로, 그래서 보살상은 나신으로 표현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도 보통의 경우에 다 들어오면 보살상이 다 나신이에요. 원래 중국에서도. 예. 다만 뭐 이렇게 쇼를 살짝 걸쳐서 팔로 내려드리거나 하다가 이제 중국적 요소가 강화되면 이렇게 교령이라고 해서 이런 옷을 정말 입히거나 아니면 어깨끈이 하나만 달린 옷을 입히거나 보살상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 간다라에서도 보살상은 상체를 나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를 입지 않는 거죠. 예.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원래 우리 토론자의 순서상 한국 불교 미술을 전공하신 최영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되어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좀 이 토론을 종합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최소단 선생님께 먼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토론. 네.
코멘트 혹은 질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순아입니다. 저는 전공이 터키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게 했는데 학위는 건축사로 받았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터키 연결하는 것들을 하는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슬람 이후 시대를 주로 전공해서 저도 불교 미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소영 선생님 발표에 뭐라고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더 얹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 두낭, 서역이라고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역이라고 표현하는 지역은 터키를 기준으로 서아시아를 기준으로 동쪽이죠. 그 동쪽 지역 예술을 그 자신들의 조상 미술로 뿌리를 거기에 근간을 그쪽으로 들으면서 해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불화 불교 미술이 발달했던 신장 지역 이쪽 지역 자체가 위구르인들이 살았던 곳이고 위구르인들도 투르크 민족이고 그중 일부는 또 그 서아시아까지 진행해서 유목을 해서 왔기 때문에 불교 미술의 영향에 대해서 종종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작은 걸 통해서 큰 거를 보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큰 걸 통해서 큰 걸 대충 그쪽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불교 미술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간 어떤 영향 요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말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불화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있던 베제클리크 석굴에 있었던 뭐 마니교 예술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제 이 서아시아 미술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회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각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요. 거의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후에는 이슬람 이후에는 인물상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제 4분의 3, 얼굴 4분의 3 이렇게 반면한 게 거의 세밀하게 거의 정착이 돼서 얼굴 표현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간 동그랗게 치켰던 뜬 눈, 그다음에 아치형의 코 같은 미술, 그다음에 입술 같은 영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왕자라든가 이렇게 부처상 이렇게 앉음새 같은 것들도 역시 왕자를 표현하거나 연회석을 표현을 할 때 그 기물들이 거의 비슷하게 구도를 잡혀서 나타난다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식물 문양 같은 것도 양식화된 게 거의 다 넘어왔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불교 미술이 표현하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불상 딱 이렇게 바로 1대1로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란을 통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사산조 미술의 영향도 또 거기다 포함이 들어가서 이제 바로 이게 딱 매치가 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요소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부처님이라든가 이렇게 보살상에서 뭐 꽃을 들고 있는 송 같은 모션도 초상화를 그릴 때 그대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천녀들의 하늘하늘한 옷자락 같은 거 그런 옷자락 표현도 예를 들어서 이슬람 미술에서 천사들 같은 걸 표현할 때 또 넘어오고 그다음에 리본 묶는 모양을 오늘 본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장식이 달린 게 아니라 그렇게 묶어서 썼던 그런 미술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뜬금없이 딴 길로 샜지만 느끼는 거지만 그 말씀하셨던 그 서역적 요소가 아니라 당나라에서 어쨌든 중화풍을 어느 정도 섞어서 발전시켰던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그 서아시아에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거에 따르면은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써놨는데 까먹었는데 그 당풍 화가가 700년도 이후로 그 서역풍 화가가 잘 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쪽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이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단어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아시아 불교 그 두낭 지역 불교 미술이 그런 인물상이나 형상 뭐 그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교 삼보 문양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서아시아에서 재생산돼 가지고 옷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건축에 있어서는 뭐 키질 석굴에서 나타나는 뭐 말각조정형 천장 같은 것도 그대로 또 서아시아로 넘어가는 것도 경향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설명했는데 그 사실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이런 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뭐
저 실크로드 끝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적에 우리나라 경주 저기에 바로 1대1로 영향을 받고 매치가 되기를 상상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어가면서 한 요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그 불교 미술을 통해서 길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문화가 멀리서나마 어떤 요소를 공유하고 융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서현수 교수님 계속해서 코멘트 해주시죠. 제가 코멘트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제 실크로드를 건너 서아시아까지 이렇게 서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그쪽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이랑 논의를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 분야만 알다가 내 분야에서 보였던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각뚱정 같은 경우에는 그 키질뿐만 아니라 바미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바미안에 나타나는 거여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미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가 원래 상업 교통로 지역이잖아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갔던 지역이어서 바미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동아시아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북로와 남로를 통해서 인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뭐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적해 주신 것들이 저한테도 이렇게 시야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에서 이제 오늘 그 불교 미술 전공하신 최혁 선생님께서 코멘트 혹은 질문 내지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회화사 전공하는 최여비입니다. 오늘 약간 접속하는데 혼란이 있어서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 소연숙 선생님께서 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특 A급 정말 고급 그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감탄사 그 상을 또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더해서 실제로 그 발언자였던 김지성이 실제로 당에 다녀오고 확실한 증거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런 작품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서역풍이 등장한 거에 대한 그 의문이 확실하게 좀 더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그 완연한 서역풍, 그것도 우리나라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지성이 그런 그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겼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상층류의 미술을 그 아래쪽에서 따라하는 게 당연할 텐데, 불상에서 보면 사실상은 서역풍의 그 불상이라고 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산되지 않고 그 점으로 몇 점 정도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 서역풍이 완연한 또 다른 불상을 몇 건을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 서역풍이 굉장히 당 중원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그거와 대비되는 그 중원풍의 또 그 오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조체, 그 서역풍이 그 이후에는 계승되지 않았지만 5대 당풍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중국에서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그 이전에 그 중국 회화의 아주 큰 전통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고계지부터 시작하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회화를 보는 그 법칙,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생동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역에서 들어온 거를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신체를 노출하고 있고 굉장히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세속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이었을지, 그 중국 전통에 대한 어떤 더 우호적이었던 것이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왜 서역풍은 이후에 계속 개선되지 않았고 중원체는 계속 이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공부가 많이 되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할까요? 네네. 굉장히 첫 번째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육두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논문은 육두품 이상이었을 것이다. 진골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가 새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견당사,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견당사라고 쓰고 우리는 견당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당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진골들이 대부분 갔거든요. 그래서 김지성이 비록 집사실황으로 끝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진골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시는 분이 최근에 한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최신의 미술을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 만든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역풍이 완연한 조각이 감산사상에서 끝나거든요.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뒤로 확대되지 못하고 거기에 굉장히 고립적으로 남은 상 중에 하나예요. 감산사상은. 우리나라 조각사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했고 굉장히 신비로웠고 또 이 감산사 보살상 같은 상이 아까 제가 서역적 요소라고 했던 그런 조각이 동아시아에 한 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확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지성이 705년에 견당사로 갔다 와서 그 당시 장안과 낙양에서 중원풍과 그다음에 서역풍이 유행하는 걸 목도하고 자기는 중원풍이 아닌 서역풍을 선택했는데 중국에서는 한 7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이른바 그 중원풍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종 때가 되면 거의 이제 중원풍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화사에 남을 정도로 확산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 지금 김지성이 만든 것만 해도 719년에 이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견당사가 굉장히 파견되는 게 성덕왕 때여서 그 당시 중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최신의 유행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서역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김지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705년의 인상, 그 인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719년까지도 그 서역풍을 선택했던 것 같고 나머지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우리가 남아있는 게 그 석조각을 가지고 거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 이전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점으로 몇 점은 남았을 것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서는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그 당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유행 상황을 신라도 굉장히 밀접하게 바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당과 그 신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구나. 굉장히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소화가 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역풍이 완연한 미술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서역풍이 완연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미술사에서 얘기할 때 719년 이전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천왕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래서 심지어는 양지 사천왕사지에서 나오는 벽돌들이 뭐 이렇게 서역풍이 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8세기 이후 거는 서역풍이 강한 게 별로 없고 우리 통일 이후에 한 7세기 후반 정도의 서역풍이 강한 무슨 뭐 사천왕사지 출토라든지 이런 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연구는 안 했는데요. 그 낭산에서 출토된 보살상 같은 경우에도 인도형 통영관을 높이 쓰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상이라고 추정이 돼서 그것도 한번 문화 교류라는 면에서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서역풍이 아닌 인도풍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보이는 게 석굴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석굴암 불상도 보살상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중국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산사상처럼 완연한 서역풍은 그 신라 불교조각사에서는 한 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중원풍이 그렇게 유행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서역풍이 한때 그렇게 풍미를 하다가 왜 갑자기 중원풍에게 확 자리를 내주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금방 질문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운 생동이었던 것 같아요. 기가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의 곡선을 얼마만큼 우아하게 표현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신체를 다 이렇게 몸속에 가리잖아요. 송대 가면 더욱 그런 게 이제 심해지는데 그래서 몸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상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인도나 이런 것들은 육체를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육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고 옷깃, 이렇게 옷자락 이런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당대는 기운 생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당대 사람들은 그림 자체가 감상, 그러니까 그리고 글씨를 쓰고 이러는 게 모두 감상의 대상이었대요.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찰에서 오도자가 벽화를 그리고 굉장히 빠른 필치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필치에 기운 생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필선이 굉장히 빠르게 활달하게 가고 또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 광초서잖아요. 초서. 네, 초서를 쓰는 사람이 광초서를 한쪽에서는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술 먹고 흥에 겨워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을 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물을 추는. 그게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합을 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도 당대인들 그 당시에 있어서는 기운 생동을 굉장히 빠른 어떤 필치, 그다음에 자유분방함 이런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른바 그 8세기 이후에 기운 생동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굳어지면서 일정한 이렇게 그 서역에서 보면 옷주름이 균일하잖아요. 이렇게 균일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홀대 받을 수밖에 없는 또는 이렇게 인체 윤곽선을 드러내는 것들이 그 당시 중요하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8세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그 중국인의 전통적으로 기운 생동이라는 게 아까 고개지부터 전승된다고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기운 생동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오도자 화풍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역 화풍은 그렇게 그 사람 이제 중국인들에게는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라고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8세기 한 81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현종이 등장하고부터는 거의 이제 5대 당풍이라고 하는 오도자 화풍으로 완전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그 영향을 굉장히 빠르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역풍이라는 게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가 그 중국 내지는 다른 나라와의 어떤 화풍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그런 교류와 영향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당시로서 이제 빨리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놀랍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우리 김혜진 선생님 그리스 미술사를 전공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코멘트 혹은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흥미롭게 봤고요. 제가 그리스에서 유학을 할 때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그리스 미술이 알렉산드로스 이후에 인도 이후로 이제 동쪽으로 어떻게 전파됐는지 불교 미술에 관해서 또 그리스 미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걸 공유해주길 기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동양 미술이나 그리스 미술, 아니, 한국 미술에 관해서 별로 이제 지식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교류를 못했는데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이제 이 더 전문가분들의 이런 강연들 듣고 하면서 저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 가운데 제가 짧게 하고 싶은데 너무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그 사진이 있어서 몇 개 검색을 했어요. 제가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손현숙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미술사 학회에서 저희 자주 뵀었는데. 네. 네. 요게 기원전 6세기 경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여성상이에요. 그 불상에서 보여지는 그 아까 머리 부분에 구멍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부 그리스 조각상들 보면 이제 머리 윗부분에 특히 여성상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것들에 관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적을 한 결과 그게 뭐 몸에도 마찬가지고 뭐 귀걸이나 그런 장신구들을 금속으로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예, 조각상에 조금 더 이렇게 사실성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효과를 누리는 장치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하얀색으로 칠한 게 이제 원본을 복제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거기에 이제 원래 채색이 되어 있었던 그 안료들을 복원을 한 이미지고, 위에 보시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에 이게 아마도 이제 다양한 추측들이 가능한데 여기에 뭐 그 아우라처럼 정말 이렇게 빛이 빛나는 그런 효과를 누렸던 그런 금속 장식이 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 동그란 형태의 쟁반 같은 것을 통해서 머리 이렇게 새나 뭐 그런 것들이 이물질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조각상은 이게 신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다. 이제 뭐 간다라 미술이 이제 그리스 미술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측면들이 이제 거론 유럽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됐고 그것들이 이제 꾸준히 현재까지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저희가 되게 낯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까 그 최선화 선생님이 그 천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늘하늘한 옷자락 그리고 또 리본이 이렇게 굉장히 장식적으로 표현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도기화에서 보면 여기 가운데 인물 앉아있고 서 있는 인물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니케상이거든요. 승리의 여신인데 날개가 달린 여성으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그 회화상에서도 옷자락이 굉장히 얇고 투명하게 신체의 그 곡선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한 주기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계속 인기를 누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아까 이춘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뉴디티, 그 나체성에 관해서 그리스 미술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관심이 크죠. 그래서 그 그리스 미술에서는 나체성을 남성에 한해서는 이걸 이제 영웅적인 어떤 드레스 코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주류를 자리로 잡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뭐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꼭 신성의 존재에만 이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체수를 따지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이 아닌 존재지만 이제 신에 다가가려고 하는 영웅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반신이죠. 반신의 존재들에게 이 드레스 코드로서 나체를 부여를 함으로써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존재라는 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보살도 사실 수행하는 중에 이제 그 일반인들과는 좀 차별화된 우리 그 그리스적인 가치를 치자면 이제 영웅에 준하는 인물들일 거라고 저도 상상을 하는데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나체성을 부여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그 조체와 오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연구는 아니고 조금 개념적으로는 조금 비슷한 건데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요. 그리스 맨 처음에 보셨던 그리스 조각상 그 여성 조각상이 아르카익 조각상이라고 해서 그 가장 고졸기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성기 그리스의 고전기 시기가 아니고 그 이전 시기의 조각상 유형이거든요. 굉장히 도식적이고 좀 인물이 자연주의적인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르카이키즘이라고 해서 고졸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둔탁하면서도 세련되지 못하고 좀 뭐 프리미티브한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양식의 조각들이 나중에 한창 고전기 시기에도 다시 재유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양식의 발달사에 위배되는데 왜 이런 걸 다시 사용을 하느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이 특정의 양식이 갖는 한 상징성이 있을 텐데 이 초기에 그리스도 역시 이제 근동에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이런 조각수를 들여왔을 때 이제 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이런 그 아르카이c 조각들이 굉장히 어떤 디바인한 존재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양식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체가 되겠죠. 오체보다. 그 오래된 양식, 이전의 것이 더 오리지널하면서 또 투박하고 뭐 세련되진 않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유행을 하기도 시대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양식들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에서 누구죠? 김지성이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 서역풍의 그러한 선택들도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 옛 양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성, 더 이국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성이나 뭐 오리지널리티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보면서 너무 흥미로웠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 소연숙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서 저희 그리스 미술과 이런 그 불교 미술에서의 어떤 그런 유사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는 것 말고 더 깊이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연숙 선생님. 네네. 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그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쵸. 바깥에 세워져요. 불상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바깥에도 세워져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각형 불상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가처럼 이렇게 관을 쓴 은진미륵 같이 뭐 그런 건 그런 기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내에 봉안된 불상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에도 아까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태속인을 온 것 중에 소조상 중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에 이제 관을 쓸 때 그 관을 꽂기 위한 거라고 보통 보는데 불상이나 보살상 같은 경우는 기록에 조금 달라서 뭐라고 나왔냐면 머리 정수리에서 빛이 나왔다 이런 영업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경전에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사리를 넣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리스하고 어떤 요런데 이제 구멍을 넣는 것들은 비슷하겠지만 불처와 보살상, 실내 봉안의 경우에는 사리를 넣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신성성을 그 사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불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성의 강화 이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마치 이렇게 불상에 복장류물 넣는 거하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불상도 이렇게 다 원래 색칠했었어요. 요즘 색칠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아까 니케상 같은 경우 하늘하늘한 옷주름 같은 경우 지금 기원전 5세기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최선아 선생님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미술에서도 이 목걸이 장식 끈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성해서 이런 것들이 입에다 뭐라고 하죠? 조로아스터교에서 새가 이렇게 입에다 물고 가는 것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조로아스터교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역의 영향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원전 5세기에 이렇게 승리의 여신 니케가 주는 그 목걸이 같은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볼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늘하늘 옷주름이 나타나는 비천은 당대 들어와야 나와요. 네, 그 이전에는 그냥 뚱뚱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의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대 당풍이라고 하는 거,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하늘하늘 거리는 막 비천들, 옷 정말 아까 니케상하고보다 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갑자기 물론 기운생동을 표현하기 위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비천의 모습이 확 바뀌었을까? 이런 고민은 조금 드는데요. 예, 당대 때. 예.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대 비천이 제일 예쁘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저희가 합니다. 하늘을 정말 날고 있는 것 같거든요. 흥미로워요. 당대가 외국의 영향이 또 굉장히 강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중국화 굉장히 빨리 자기네식으로 또 소화하는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의도적으로 그런 걸 선택하느냐. 복고풍, 저는 이제 한때 복고풍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그 오리지널러티나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고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중국에서도 서역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아마도 서역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근원적인,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의 신성성을 담보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이때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인도의 보드가야 정각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에 보드가야 갔다 온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인도풍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불상이 가지고 있는 신성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때 나오는 인도풍 또는 서역풍 이런 것들이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거나 또는 신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말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국의 문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 석굴암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드가야 정각상을 그대로 베껴온 거라고 보통 이제 저희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상이다. 그런 양식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에요. 불교 미술을 할 때도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네, 왜냐면 서원 동서의 교류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이제 이쪽만 알고 네.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스 갔다 되게 독특한 거 봤거든요, 제가. 아, 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 가야토기에 많은데 왜 그리스 이 지역에서만 많지?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 토론이었고요. 오늘 서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조각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조각까지 같이 토론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너무나도 좋은 강의와 그리고 네, 열띤 토론 이어졌는데 노명환 교수님께서 혹시 마지막 코멘트 하실 건가요? 예, 네,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건데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정말 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전공 교수님들끼리 예를 들어서 미술사 하시는 선생님들끼리 이제 하시는 그 전문 영역이 있겠는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이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화 창의력 또 어떤 그 풍부한 상상력 이런 것이 교육이 돼야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카이브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이 풍부한 문화 창의력 또 상상력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 그러한 융합 창발을 해내야겠다.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상상력의 그런 보물들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문 선생님들끼리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 어떤 관점의 차이에 따라
내 입장에서 보는 것, 또 다른 쪽에서 보는 것. 아까 소연숙 선생님하고 최선화 선생님하고 서로 말씀 나누시는 것, 또 우리 김혜진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건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전공 선생님들께서 전공 교류 속에서 이제 하시는 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로 이제 각 다양한 영역들과 그러한 전공 영역들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서 각 분야에서 그런 엄청난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여간 교육도 연구도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여태까지 우리는 전공 안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소비자로서 이 전문 영역의 지식에 소비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과 더불어 생산자 선생님 있으시고 그래서 아까 그 융합 창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단톡방에서 글을 한번 쓴 적도 있습니다만 프로슈머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자주 쓰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소비자로서 이러한 공부 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것을 자신의 전공 내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연결해서 또 다시 생산을 해내는 거. 그래서 프로듀서이면서 또 콘슈머이면서 프로듀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겠고 그게 아마 지금 이런 지식정보 사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해가야 될 길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커다란 단톡방 속에서 이제 세미나를 해가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선생님 발표와 선생님들의 그 토론과 또 우리 그 조혜영 사회자 선생님의 멘트와 더불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싶습니다. 이게 더 연결돼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갔으면 하고요. 하여간 이 전공이라고 하는 거, 전공 영역에 우리의 그 프로덕션하고 또 이 컨슈밍하고 이것들이 프로슈머로 연결돼서 교육과 연구로 또 일반 사회적 재생산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적인 이런 측면을 가지고요. 제가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소 선생님하고 우리 그 토론자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 대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융합적인 차원에서 석굴암에 있는 뭐 헤라클레스 그게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왔다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그 해석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선생님들 조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석굴암에 있어서 그 팔부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자 탈을 쓴 거는 저는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권영필 선생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게 처음 나타나는 것들은 대충 당대로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디였더라? 권영필 쌤 한번 그쪽에 관심이 막 많을 때 같이 답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것만 이제 전문적으로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 불란서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무사인데 도용이거든요. 무덤을 지키는 도용 중에 이렇게 사자 관을 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는지는 저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당대로 보고 아마도 당대에는 워낙 다양한 문화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란에 가니까 그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란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나무 방망이 놓고 누워 있는 모습도 있고 헤라클레스 뭐 이제 그래서 그 꼭 그리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를 통해서 뭐 이란을 통해서 서역 루트를 통해서 동아시아로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하고 나서 그 페로스 왕자가 이렇게 같이 일족들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에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석굴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알고 그게 그리스로부터 오는 어떤 문화다라고 알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불교적 도상으로 당에서 유행하면서 그게 수용되지 않았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선생님 아까 최선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리스에서 가깝게 갔고 가깝게 가서 또 가깝게 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라까지 왔을 수 있는 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그 당시에 또는 오늘날 해석에 있어서 네네. 이러한 어떤 긴 거리, 즉 저 그리스에서부터 저 신라까지 여기에 어떤 문화의 교류와 융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과연 있었는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관심이거든요. 제가 아까 길게 얘기했던 그런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뭐 이렇게 조금씩 와가지고 융합을 해가면서 신라까지 왔던 걸로 뭐 어떻게 그런 지금 해석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까지 온 건 신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신라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중간 과정이 만들어졌던 공간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라고 저는 뭐 저한테 맨날 사대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문화의 어떤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한참 미국 문화의 영향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 문화의 큰 영향에서 사실은 뭐 다는 아니지만 크게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그러한 융합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걸 선택적으로 수용했겠죠, 물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하나의 아까 말한 것처럼 5대 당풍이 유행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서역풍으로 감산사상 같은 것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수용, 선택의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팔부중의 도상으로 정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혹시 권영필 선생님의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네. 권영필 선생님이 많이 쓰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매우 많이 흘러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오늘 김혜진 선생님 그리스 미술사 특강 안 해주세요? 그냥 특별 초대석이셨어요. 저는 5분 정도 해주시는 줄 알고 그리스 미술사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김혜진 교수님 특강은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그리스, 그러니까 서구에서 제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앤티쿼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에서 정말 그러니까 문명의 가장 모든 것을 또 수렴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스 미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현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그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 특히 이제 조각사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그 다른 우리 선생님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최혁 선생님, 입춘우 교수님, 최선화 교수님, 김혜진 교수님 네 모두 토론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실지도 모르겠으나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